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윤기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우상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총리한테 야당에 대한 수사를 자제를 요청한 이거 하고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잘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 물론 그 분위기가 뭐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참 아주 부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라는 단어를 빼면 정치권 내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달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국민 시각에서 보면 특권층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달라 넓혀보면 이렇게 또 들린단 말이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만약에 자제를 요청하면 그러면 자제가 됐나 보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선별적인 수사에 대한 주문 상당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그동안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법이다. 이런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당내에서 공방이 있는 와중에 이 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과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그게 정치 탄압하지 말라는 얘기죠. 야당 정치 탄압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수사가 다 지금 야당 정치인들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완전히 장악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정부 할 줄 아는 게 뭐 수사밖에 더 있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벌써 뭐 서해 공무원이라든지 뭐 탈북어민 북송이라든지 여기에 온 정부가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 탄압이 되려면요. 했던 특정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죄가 나오거나 이렇게 성과로 뭐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하면은 정치 탄압이죠. 수사만 하면 탄압이냐? 네. 그러면 이전 정부는 이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었나 보죠. 이게 참 저는 의식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그 정치산, 예를 들면 북송 사건 이런 부분들은 뭐 그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일반적인 이런 그 사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걸 정치 탄압이랑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저는 국민 시각에서 보면 그럼 특권층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지 말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왜곡된 시각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되는데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뭐 탈북 북송 사건들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부터 쭉 위에서부터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니까 국정원 움직이고 검찰 수사하고 해경 입장 바꾸고 통일 입장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권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수사 결과 지켜보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다 기획해 놨으니까 와서 그냥 처벌만 받아라. 이 얘기랑 똑같이 들려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실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는 사법부에 달린 일이니까 그건 두고 보고. 결국은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요. 법의 자체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법의 공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만약에 직권남용 뭐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처벌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더구나 남북관계 북한 문제를 자꾸 법의 근거로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처벌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각이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은 유족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인가요? 서해 공무원이? 아니 한 개인이 사살된 거예요. 어민 북송권. 어민 북송도 마찬가지. 이게 북한 문제인가요? 저는 북한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웃겨요. 인권 문제예요. 인권 문제다.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일 뿐인 것이지 인권에 대한 이 정부 당국의 태도예요. 왜?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뭐 진정성이라는 진짜 주관적 판단 기준을 왜 들고 나옵니까? 저는 그런 그 변명 때문에 일이 커진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적폐청산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전 정부는 그러면 온갖 부처의 적폐청산 TF 만들어 다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당시 적폐청산 아시겠지만요. 국민들이 사실은 적폐청산 요구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지금 여기 뭐 탈북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권 차원에서 기획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저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핫한 말 할 차례잖아요. 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말 현근택 변호사. 제가 사실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한교 의원이 이분들 두 부분이 탈북 브로커다 이랬어요. 그거로 따지면 물론 이제 탈북자 증언을 갖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살인자 맞다 그러고 있고 태영호 의원도 맞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근데 한교 의원이 아시겠지만 삼선 장군 출신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결국은 그 어민들이 넘어오기 전에 SI 정보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SI 정보라는 게 서로 무선 통신이니까 국방부 내라든지 아니면 어민들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방부가 참여합니다. 합동신문에도 참여하거든요. 국방부 기무사, 정보사 다 참여하는데 SI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합동신문 조사라든지 진술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살인자 맞다고 하는데 탈북자 몇 명의 증언으로 그 사람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탈북 브로커다라고 얘기하면 더구나 삼성장군까지 하신 여당 국회의원이 신뢰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자료는 안 믿고 본인의 탈북자들의 진술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뉴스의 흐름상으로도 사실 한교 의원의 그 일부 탈북자한테 들은 증언에 의하면이라고 한 그 주장은 전혀 좀 생뚱맞았고 후속 보도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가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재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만 한교 TF 단장의 말씀도 그건 저도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살인자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살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들이 자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백을 글쎄 뭐 살인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는 안 맞다고 뭐 그런 주장이 있다 정도 소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하태경 의원이나 그다음에 권영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살인자가 맞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만 살인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기술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서 했다는 게 이제 이 사건의 포커스. 사안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차이가 있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살인자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냥 넘어온 사람들인 경우는 일단 대한민국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아니 근데 자 이게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한 프레임인 게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주장이 맞아요. 정서적으로 흉악범을 우리가 굳이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회에 내놓던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뭐 국민적 정서상 맞죠 그 얘기가. 그러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맞게 행정을 해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저희가 뭐 국민 정서상 알겠습니다. 지지율 차이로 보면 이건 당연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 맞는 행정을 해라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자 여부에 대해서도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살인자 여부가 쟁점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표현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쓰긴 쓰더라고요. 불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분리가 어디 있어요? 엄연히 법에 따라 해야 한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의 논리인데 정우영 그 전 외교부 장관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엄연히 법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우리는 해왔다.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건 또 지금 법적으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 대목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재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가장 법적 쟁점은 그거 같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일단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라도 작성한 사람은 인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고 국내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 등등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이걸 지금 놓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지켜보고요. 시간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궐선거에 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좀 앞에서 주장 좀 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어제의 폭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전체 회의, 비대위 회의 우선 비공개 회의에서부터 그 말을 했고 모두가 다 공개 회의 때는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알았다 그러더니 약속을 깨고 공개 회의 때 그 말을 했다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몇몇 가지의 뉴스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건택 변호사. 저도 박지원 위원장이 그렇게 권한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부탁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출마하면서 자기 공천과 관련 문제를 얘기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쨌든 뭐 거기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럼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맞는 거죠. 오히려
공천 문제는 당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 아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 자기가 누가 됐든지 간에 예. 예를 들어서 출마 명분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최종적인 순간에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결심이죠. 어쩌게 보면 또. 결심이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출마를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나오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니면 이런 공천을 해야 됩니까 말합니까?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소통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당에서 요청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 당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재명 그 의원께서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모양새를.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당신이 요청하는 것처럼 해달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번 요 부분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히는 건 잘했다고 봐요. 그래야 예. 정확한 평가할 수 있는 소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선후 관계가 문제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출마 요청이 뭐 당원들이라든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 거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면 출마하는 사람이 그러면 공천 관련 얘기를 하지 그럼 공천 관련 얘기 안 하면 그 출마가 되겠어요? 좀 아니 그냥 이상하죠.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그냥 밝히면 되잖아. 나 출마하겠다. 근데 모양새를 꼭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뭐 그 부분은 거짓말이에요. 사과해야죠. 당원들이 거짓말하는 요청이 있었던 거 맞고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들어봐야죠. 예를 들어서 본인은 원래 안 날 생각이었는데 해줬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니 본인도 그런 만약에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뭐 공천 관련 좋습니다.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일반 국민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뭐 속으로는 나갈 생각이 있지만 겉으로는 내심 표명 안 하다가 당의 요청이 있으니 나간다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는 쪽과 완전히 거짓말했구나라고 붕괴하는 쪽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당대표 출마 이후에는 97세대 후보들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더니 아예 이제는 반 이재명 완전 단일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현근택 변호사.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 컷오프가 관건이죠. 그렇죠. 컷오프가 이제 누가 세 되느냐. 명으로 하는 거죠. 3명입니다. 예. 이제 뭐 중앙위 70% 중앙위라고 보다는 이제 선거인단 70% 그다음에 여론조사 30%인데 일단 이재명 의원은 될 걸로 보고 그럼 2명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누가 세게 돼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서른 의원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변호사비 대납 얘기하고 뭐 분당된다 얘기하고 사보 리스크 얘기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약간 반명 주자에 약간 그런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97세대가 둘 다 통과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른 의원이 분위기가 조금, 좀 바뀐다. 예, 서른 의원이 조금 치고 나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통 큰 정신이 되는 것이고 대표가 된 후의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예. 포스트 이재명 시기가 가까울 수 있다라고 이 주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 강한 확신을 갖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약하게 대응하느냐 이 주자별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아무튼 나중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대표 거리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을 누가 갈 것인가의 싸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좀 근데 후보자들이 국민의힘 언짢아실까요? 잠깐만 예. 윤기찬 변호사 우리 매주 만나 토론하잖아요. 네. 근데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에요. 그 후 얘기를 벌써부터 꺼내시면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좀 더 논의를 풀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현재로서의 관전 포인트 1번은 컷오프 결과 3명이 누가 되느냐다. 그건 다음 주면 결론 나나요? 그렇죠. 그렇죠. 28일, 네. 그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The Cranberries의 Dreams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